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5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편행정법 암기장 제 쟁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행정장 쟁점 15번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 주체 관련된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 그랬죠. 행정 주체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청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행정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은 우리가 사업 인정을 받은 민간 사업 시행자. 그걸 우리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국가, 지자체, 그렇죠. 이렇게 행정 주체는 우리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청.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주요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관악구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무수탁 사인 요거는 그 자체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당사자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표도 나눠드렸는데 개인적 공권 관련돼서 이 표도 하나 공권의 확대 경영으로 해서 표도 나눠드렸는데요. 자 개인적 공권의 2요소 강행법규하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권의 확대 경영으로서 우리가 3대 시리즈 그래서 인근 주민의 소송, 인인 소송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 그 다음에 경업자 소송. 오늘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탄공장 사건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인근 주민의 그 생활 환경을 침해한다. 이랬을 때 우리 연탄공장 사건, 인근 주민의 원고 적격 이런 표현들 쓰죠. 소송의 유형 나중에 이제 항고소송 배울 건데 주로 이제 취소 소송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인근 주민의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원자 소송. 그래서 우리 경쟁자가 둘이 어떤 그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탈락했어요, 그렇죠? 탈락한 처벌받지 못한 탈락자가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게 바로 경원자 소송. 그다음에 이제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는 경쟁 사업 시행자가 여기 보시면 경쟁자의 허가 등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기존에 이제 기존 또는 인근 사업자 등 경쟁 관계가 있는 자가 이제 제기를 하는 게 우리가 경업자 소송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제 인인 소송 또는 인근 주민 소송, 경업자 소송, 그다음에 경원자 소송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권의 확대 경영에 관련된 소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인적 공권은 쟁점 16번에서 개인적 공권은 뒤에서 이거를 행정소송법에서는 이거를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원고 적격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법 제 12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 직, 구, 간, 사, 경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은 법률상이 있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이 없다. 해서 이 원고적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뒤에 행정소송법제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행정법 총론에서 개인적 공권, 즉 강행법규하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이 인정되게 되면은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뒤에 행정소송법 파트에서는 이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17번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무화자 재량 행위처분에 대한 개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이런 개념이 무엇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재량 행사를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무화자 청권 판례의 검사 임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회창 대법관께서 당시에 사법연수원 나와가지고 검사 임용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취소송에 관해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서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무화자 재량 행청권, 무화자 재량 행사 청구권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임용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번 쟁점에서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권의 확대 경영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그렇죠.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법 관련돼서 행정소송권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신조 사건에서 국가배상 청구 인정한 거 있죠. 그래서 무장공비에 왔다 그랬는데 경찰권 발동해가지고 무장공비를 잡아라 이렇게 잡아달라 했는데 아무도 출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민간인이 사살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행정법 암기장에 있는 C급 정도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간편행정법을 공부했는데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쟁점 19 신고로서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은 감사법 제21조 사무소 개설 신고가 최근에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허, 그다음에 허가, 그다음에 등록, 그다음에 신고 4단계 우리 우리요 규제 순서죠. 규제 순서 중에서 이 신고는 맨 하위의 내용입니다. 행정행위에서 제일 까다롭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제일 높은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공부를 하겠지만 특정한 권리를 그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규제 순서로 보면 특허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허가 대표적인 이제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운전 다 할 수 있는데 자연적 자유를 모든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사고가 생기니까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도록 하는 거고 그 밑에 단계가 그냥 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 같은 경우도 국가 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등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등록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같은 경우가 사무소 개설 신고가 있었는데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신고는 규제의 완화로서 이걸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신고 중에는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의 쟁점이 되는 것은 36페이지에 2018도 167 맨 밑에 판례 보면은 2008도 167 판결에서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신고죠. 건축신고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려했을 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자기완결적 신고에도 이걸 반려하게 되면 뭐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수리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함으로써 그냥 바로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관할 행정청에서 이를 신고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반려하게 되면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화업체 판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0도 14954, 2010도 14954 판결, 이런 판결이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신고, 여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신고 등 21조 신고제가 폐지됐다. 즉 행정법의 규제 순서는 4단계를 보통 4단계,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6단계, 뭐 8단계 나눠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4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3단계에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해서 1년간 수습을 받으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한 사람이 다시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별도로 신고 관련된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38페이지 폐지되기 전엔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 개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등록만 하면은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우리가 입법 중에서 법규 명령 A급입니다. 자, 법규 명령은 행정부에서 행정권에서 만드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요. 헌법 제76조에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이 있고요. 75조 대통령령이 있죠. 그다음에 95조 총리령, 부령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위임명령, 그다음에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집행명령,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권한의 소재에 따라서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 현행 법제에서 지금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다. 그다음에 시행규칙 중에서도 시행규칙이 다 법규명령은 아니고 그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법규명령. 규율하지 않고 무슨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걸 규율한 거는 뭐다? 요거는 그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명령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수권의 범위 포괄 위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 기본 통제라고 한다.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누가 한다? 바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추상적 일반적 규범에 대한,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한다?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무조건 야, 너 그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요 내용이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농업손실보상에서 실제 소득의 상한을 평균 소득의 2배의 상한으로 이렇게 바꾸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겉벌이하고 오이 180배 차이가 있어서 실제 소득만 입증만 하면 다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소득의 상한을 2배로만 이렇게 하게끔, 그게 어떻게 돼요?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그렇죠?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처분점 법규명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42페이지 헌법재판소에 통제, 권리구제 헌법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결국은 이제 결론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법규명령이든 또는 행정규칙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면은 헌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최후의 보루. 그래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 정도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요. 이 대외적인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3페이지 쟁점 22번 판례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3도 4620 이거 뭐예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해서는 뭐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대외적인 구성력이 없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실무 푸실 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관련돼서 여러 쟁점들을 공부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상복규 시험에서는 이게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 다수 학자들은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그 학설적 논의고 판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성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가 보상 평가 지침은 이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법규성하고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법규성이 관련되는 행정입법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 또는 부령, 총리령 이런 것처럼 행정청에서 입법했을 때 이게 법규명령으로서 어떤 효력을 따지는 거지 직능단체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따지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사끼리 토지보상평가 지침 어기면 내부적으로는 징계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는 얘기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요거 43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 고시죠.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 지침 평가 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것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딸딸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자, 대통령령 법규명령 형식, 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거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대표적인 있는 거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 그렇죠? 요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요게 내용적인 부분 오늘 알아드린 자료에 보시면 바로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 기준설. 최근 학자는 독자성, 독자적 법형식 해가지고 법규명령도 행정규칙도 아닌 제3의 법형식 이런 이제 학자적 견해가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자, 판례에서는 대통령령에 있는 별표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쭉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요거 관련돼서 요거 결론만 딱 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 말 그대로 개념에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학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형식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자, 형식설 이게 법규명령 형식 약간 학설이 달라요. 이게 틀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법규명령설이 여기서는 행정규칙설이고 실질설이 법규명령설입니다. 그다음에 규범구체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그래서 판례가 등장하는데 토지가격표시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페이지에 있는 22조도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1-410425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는 내용 보시면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2011-104253 판결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있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련된 거 이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쟁점 25 내용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토지가격 표준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토지가격 표준표 토갑이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계곡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왜 이게 법규명령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975년도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 특례법 상에 지금 현재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공투법이라 그래서
그게 사법입니다. 사법의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197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일본법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2003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토지수용법이 공법인데 그 토지수용 밑에 공특법 이 사법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사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민법의 사법 그리고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특법 시행규칙은 요게 이제 보상의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요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공특법의 시행규칙은 그 행정 규칙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2003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하려니까 이게 유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러면 불만이 쌓이니까 이거를 법규성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간평행정법 암기장 이렇게 하고요.